세계 어딘가에 거대한 비밀 조직이 존재하며 그들이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그 조직의 핵심 멤버가 인간이 아니라 파충류 외계인이라는 주장까지 있다는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나 존재하죠. 그들이 말하는 조직의 이름은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현대 음모론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이고 선택받은 극소수만 남겨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거라고 하죠. BTS의 성공도, 코로나19 백신도, 심지어 미국 일달드 지폐에 그려진 피라미드까지 모든 게 일루미나티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18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18세기 독일의 작은 학술 단체가 21세기 최대 음모론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오늘은 일루미나티의 진짜 역사와 그것이 어떻게 파충류 외계인 이야기로까지 진화했는지 그 기묘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1776년 독일 바이에른의 작은 대학 도시 잉골슈타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대학 교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뜻이 맞는 제자 몇 명을 모아 학술 단체를 하나 만들었죠. 이 지적인 모임이 바로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들 음모론의 중심이 될 일루미나티였던 겁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계몽된 자들을 뜻하거든요. 당시는 유럽에서 계몽주의 시대가 활짝 열리던 때였습니다. 수백 년간 신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살던 유럽인들은 인쇄술의 발달과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점차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죠. 중세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된 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바이스하우프트는 철학자 루소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주권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했죠. 그래서 그는 왕권과 교회 중심의 기득권 없는 세상을 꿈꿨어요. 물론 기득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무너뜨리려는 계몽주의자들이 눈엣 가시였겠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단순히 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사회 유력한 위치에 추종자들을 심겠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세상을 바꾸려면 일단 기득권의 탄압부터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단원들은 철저히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무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시대엔 누구나 공약 세우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후원이나 연줄로 인맥을 요직에 꽂아 넣는 시기였거든요. 게다가 계몽주 시대 사람들은 비밀 결사를 엄청 좋아했어요. 흔히 일루미나티와 함께 언급되는 프리메이슨도 계몽주의 시대에 성행한 비밀 결사 단체였죠. 하지만 일루미나티는 창설 초기 수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가 단원 후보를 너무 까다롭게 심사했기 때문이에요. 언행이 천박하면 탈락,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탈락이었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조종하기는 커녕 아무런 힘도 인지도도 없는 동네 독서 토론 모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1780년 일루미나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돌프 크니게라는 20대 남작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귀족이었고 사망한 부모에게서 막대한 빚을 물려받았지만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각지 궁정에서 관직을 맡을 정도로 능력 있는 청년이었죠. 무엇보다 크니게는 엄청난 인맥 부자였습니다. 크니게는 프리메이슨의 열혈 지지자였어요. 특히 프리메이슨의 동지애와 비밀의식 같은 걸 참 좋아했죠. 바이스하우프트에게 크니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맥, 세력, 귀족 출신이라는 배경, 게다가 일을 벌이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재주까지 갖췄으니까요. 크니게는 일루미나티를 프리메이슨처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회식을 더 강렬하고 신비스럽게 만들었고 자신의 화려한 인맥으로 온갖 귀족과 권력자, 유명인들을 영입했죠. 크니게가 개입한 이후 일루미나티는
폭풍 성장을 거듭합니다. 한 추정에 따르면 최대 약 2,500명의 단원까지 보유했다고 해요. 갑자기 모든 게 술술 풀리는 듯했죠. 하지만 긴 무명 시절 끝에 갑자기 빵 뜨면 팀워크가 흔들리는 법입니다. 일루미나티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바이스하우프트는 점점 커지는 조직 안에서 수많은 단원과 끝없는 언쟁에 휘말렸습니다. 큰이게와 추구하는 방향도 너무 달라서 싸움이 잦았죠. 바이스하우프트는 큰이게가 자꾸 프리메이슨을 따라하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딱 질색이었거든요. 자신의 철학에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단원을 원했는데 큰이게가 데려온 유명 인사들이 그냥 숟가락 얹으러 온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큰이게 입장에서도 바이스하우프트는 시시콜콜 따지며 통제하려 드는 꼰대였을 겁니다. 결국 1784년 여름 큰이게는 일루미나티를 탈퇴해버렸죠. 이 무렵 일루미나티는 너무 덩치가 커져 있었는데요. 비밀 결사단의 규모가 크면 비밀 유지가 힘들어지는 법이잖아요. 더 이상 비밀스럽지 않은 비밀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급하게 덩치를 불리다 보니 끼고 싶어도 못 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에 적개심을 갖게 됐어요. 내분으로 어지럽고 외부의 적들까지 공격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배신자가 일루미나티의 내부 비밀 문서를 정부에 넘겨버린 거예요. 바이에른 정부는 이때다 싶어 일루미나티를 탈탈 털기로 했죠. 감히 기득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저 괘씸한 계몽단체를 어떻게든 구워 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정부는 일루미나티 단원들의 집을 급습해 샅샅이 뒤졌고 대중들이 딱 좋아할 만한 성적 스캔들까지 발견해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가 단원들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에서 그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가 드러났거든요. 바이스하우프트가 아내의 언니를 임신시켰으며 단원들에게 그 아이를 지울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정부가 폭로한 스캔들은 독일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으로 일루미나티는 순식간에 위험하고 부도덕하며 극악하고 폐륜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죠. 아무도 바이스하우프트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해외로 피신해야 했고 일루미나티는 1785년 공식적으로 해체됐습니다. 실제 역사 속 일루미나티는 겨우 9년 만에 막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지 얼마 안 돼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거든요. 시민들이 절대 왕권과 귀족의 특권을 깨부수려 했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죠.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 전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크게 확산시켰지만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처형되고 유혈 사태가 번지는 혼란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지배층은 불안감에 떨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극적이고 거대한 사태가 발생한 건지 원인을 찾고 싶었죠. 고리타분한 사회체제의 문제를 논하며 건설적으로 접근하면 좋았겠지만 더 마음에 끌리는 쪽은 사악하고 비밀스러운 공공의 적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여파 속에서 최초의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음모론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왕의 절대 권력을 지지하던 왕당파도 있었고 신의 말씀이 아니라 계몽을 외치는 자들이 싫었던 종교인도 있었고 특권 평등을 외치는 게 싫었던 지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자들의 정체는 계몽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연합이었던 거죠. 1797년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결정적으로 확산시킨 두 권의 책이 출간됩니다. 프랑스 신부 바리엘과 스코틀랜드 물리학자 로빈슨이 쓴 책인데요. 이 두 책은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프랑스 혁명의 원인으로 묘사했어요. 특히 바리엘의 800페이지가 넘는 책은 현대 음모론 장르의 고전이라고 불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수십 년에 걸친 역사를 다루면서 겉으론 상관없어 보이는 단체와 사건을 연결하며 논리가 부족한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덮어버렸. 워낙 분량이 압도적이라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이 중에 적어도 몇 개는 사실이겠지 하고 믿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리엘과 로빈슨의 책은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음모론의 본보기가 됐죠. 그리고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어요. 로빈슨의 책이 출간된 지 1년 만인 1798년 영국은 불법 단체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반란을 싹 불태워 잘라버리기 위해 아예 단체를 만들지도 못하게 금지한다는 거였죠. 또한 회원 명단을 비밀로 하는 단체는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법의 조문은 이런 경고로 시작됐습니다. 반역적 음모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으며 그 목적은 기존의 모든 체제를 전복하기
해석하기 위함이다. 영국 법조문의 음모론적 역사관이 박제된 거예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까지 프랑스와 세계 각지를 휩쓴 혁명의 시대에 온갖 음모론이 숙성되고 전파됐습니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사람이든 혁명을 바라는 사람이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음모론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세상이었던 거죠. 책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지던 18세기가 지나고 19세기에 접어들면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한동안 잠잠해집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휘젓고 다니던 시기에는 당장 쳐들어오는 군대가 걱정이었지 음모론이고 뭐고 논쟁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음모론은 무시무시하게 진화합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비밀, 국제 엘리트 집단이라는 현대적 음모론을 만든 사람은 영국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리스타 웹스터라는 여성이었어요. 웹스터는 그저 시시한 상류층 부인으로 소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뭔가 세상에 흔적을 남기며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녀는 파시스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1920년대 웹스터는 영국 파시스트당의 당원이 되더니 여러 매체에 악명 높은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프랑스 혁명 시대에 엄청난 관심이 생긴 웹스터는 점점 더 그 시대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혁명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고 당시 역사 기록이 거의 다 잘못됐다고 확신하게 됐죠. 여러 자료를 뒤적이다가 바리엘과 로빈슨이 쓴 음모론 책을 발견했는데 이 두 권의 책이 웹스터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1920년에 웹스터는 민주주의 고찰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바리엘과 로빈슨의 이론을 새 시대에 맞게 적절히 고쳐 쓴 거였죠. 웹스터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오랫동안 세계에 끔찍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루미나티의 짧은 시제 역사를 앞뒤로 길게 늘려서 12세기부터 시작해 20세기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세월이 흘러 웹스터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음모론에 꽂힌 또 다른 이들이 열정적으로 이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공산주의를 혐오하던 로버트 웰치가 등장하면서 음모론의 개념이 더 추가됐어요. 일루미나티의 목표는 미국의 남은 주권을 모조리 유엔에게 넘기고 공산주의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미국의 치안은 외국 군대에게 맡기려 한다는 주장이었죠. 웰치가 각인시킨 음모론은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의 세계관 밑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눈에 관한 음모론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1975년에 출간된 소설 일루미나티 3부작은 엄청난 팬덤을 모았는데요. 모든 음모론이 실제하고 공존하는 환각적 세상을 그린 내용이었죠. 소설 3부작 중 일부에는 피라미드의 눈이란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후 미국 국가 문장과 1달러 지폐에 그려진 피라미드 눈 모양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로고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말에는 음모론과 음모론이 미친듯이 뒤엉키는 이른바 초음모론의 시대가 열렸어요. 일루미나티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고 공산주의는 일루미나티의 강령에서 말만 살짝 바꾼 것이며 로스차일드 가문, 볼셰비키, UN, 연방준비제도 등 모든 단체가 동일한 음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일루미나티 음모론 변천사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BBC 스포츠캐스터였던 데이비드 아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아이크가 주장하는 음모론의 핵심은 파충류 외계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능한 도마뱀 도마뱀 외계 종족, 즉 랩틸리언이 세계의 죄의 정제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크의 야심작인 지상 최대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광대한 음모론의 역사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꾸민 프랑스 혁명과 링컨 암살 얘기가 있고 백신은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인구 조절 수단이라는 설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랩틸리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는 하다 일루미나티의 정체를 인간과 파충류 피가 반반 섞인 엘리트 혼혈 집단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크는 다양한 계열의 음모론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내용을 선별하고 종합해서 전파하는 데 능했어요. 그의 이론은 다양한 지지층의 관심을 끌었죠. 아이크의 책은 수십만 부가 팔렸고 그의 강연이 열리면 수많은 군중이 떼지어 몰려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시국 때 백신 음모론을 전파하기도 했어요. WHO가 거짓된 질병 정보를 퍼뜨리고 제약회사와 결탁해서 사람들 몸에 엄청나게 해로운 백신을 맞게 한다는 내용이었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음모론은 하나의 사고방식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됐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동기가 전혀 다른 음모론이 서로 맞물려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의 산업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어요. 세계의 지배 세력에 대해 한층 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갈구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음모론 생산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18세기에 시작된 일루미나티의 자그마한 역사가 21세기에 와선 하나의 세계관이자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날 인터넷을 떠도는 일루미나티 음모론의 진짜 역사예요. 음모론은 갑자기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내용이 사회적 맥락에 맞게 수정되고 보완되는 게 보통이죠. 누구나 음모론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 알려진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 우리가 권력에 의해 속고 있다는 의심은 언제나 인간의 본능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음모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비밀리에 진행된 권력의 음모들이 있었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곧이곧대로 믿겠다는 태도는 조금 위험해요. 파충류 외계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주장과 실제로 권력이 은밀하게 자행하는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18세기 독일의 작은 학술 단체가 어떻게 21세기의 파충류 외계인 이야기로까지 진화했는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알 수 있죠. 음모론은 앞으로도 계속 재생산될 겁니다. 새로운 사회적 불만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증거이고 무엇이 추측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거예요. 오늘은 일루미나티의 진짜 역사와 음모론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